저는 김유경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김택규의 딸이었죠. 평양에서 태어나 32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최고급 아파트에 살았고 외제차를 몰았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죠. 매일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너머엔 뭐가 있을까? 진짜 자유는 어떤 느낌일까 하고요. 2023년 3월 14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서재로 불렀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고 아버지의 얼굴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움과 결연함이 뒤섞인 그런 얼굴이었죠. 유경아,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USB 하나와 암호화된 편지 한 장이 보였어요. 이 안에 든 건 내가 평생 모은 진실이다. 북한 정권의 비자금 내역, 핵개발, 기밀, 김정은이 절대로 세상에 나와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들어라, 유경아. 나는 이제 오래 못 버틴다. 김정은이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곧 숙청될 거야. 하지만 너만큼은 살려야 한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남쪽으로 가거라. 대한민국으로. 거기서 이 USB를 전해주면 된다.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자유 말이야.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북한 최고 권력층으로 살았던 제가 이제 그 모든 걸 버리고 떠나야 한다니.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살아남으라는, 자유롭게 살라는 그 간절한 눈빛을요. 사흘 후 저는 중국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겉으로는 당이 지시한 경제협력회담 참석이었지만 짐 속엔 아버지가 건넨 USB가 숨겨져 있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USB 하나가 북한 정권을 뒤흔들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제 탈북이 단 하루 만에 끝날 거라는 것도요. 지금부터 그 하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는 숙청이란 단어만 들어도 살이 떨립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어처구니 없게 숙청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늘 살떨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참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댓글에 꼭 대한민국 좋다 또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좋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래야 정신 못 차리고 불평불만만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많이 전할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젊은 친구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기차가 평양역을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주체사상탑, 대동강, 천리마동상. 어릴 적부터 매일 보던 것들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이미 저는 이곳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옆자리에 보이부 요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철웅이라고 했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임무를 수행하는 기계처럼 느껴졌죠. 동무, 단둥 도착하면 바로 호텔로 가십니다. 회담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손이 떨리지 않도록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 USB가 들어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됐거든요. 기차는 6시간을 달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머릿속으로 계속 되새겼어요. 유경아, 두려워하지 마라. 남쪽에는 너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 마카오 그랜드 리스보아 카지노 VIP 룸 7호. 그곳에서 검은색 넥타이를 맨 웨이터를 찾아라. 그가 너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다. 마카오, 카지노, 검은색 넥타이. 암호 같은 말들이었지만 아버지를 믿기로 했습니다. 단둥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였어요. 호텔은 압록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죠. 동무, 방은 1205호입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로비에서 만나겠습니다. 김철웅이 말했어요. 네, 수고하십시오. 방에 들어가자마자 가방을 열었습니다. USB가 그대로 있었어요. 작은 검은색 USB였는데 이 안에 북한 정권의 비밀이 담겨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게 느껴졌죠. 저강 너머가 중국이고 더 멀리 가면 대한민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정말 갈 수 있을까?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문자였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는데 내용은 단 한 줄이었죠. 내일 밤 11시 마카오행 비행기를 탈 것. 우리가 티켓을 준비했음. 로비 프런트에서 여권 확인 시 암호 백두산의 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아버지가 말한 그 사람들일까요? 전화를 끊고 다시 누웠지만 이번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내일이면 저는 평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새벽 5시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압록강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 잘할 수 있겠죠?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유경아, 살아남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그날 아침 호텔 조식장에서 김철웅을 만났습니다. 동무, 오늘 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될 겁니다. 중국 측 관계자들이 매우 협조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밤 11시 비행기 생각뿐이었습니다. 회담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밖을 내다봤어요. 단둥 거리는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가게마다 형형색색의 물건들이 넘쳐났죠. 이게 자본주의 사회구나. 실감이 났어요. 회담은 지루했습니다. 경제 협력이니 투자 유치니 하는 말들이 오갔지만 저는 단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계만 계속 쳐다봤습니다. 오후 4시, 오후 6시, 오후 9시. 회담이 끝나고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됐어요. 중국 관계자들과 김철웅, 그리고 저 모두 10명 정도가 둥근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술이 돌기 시작했어요. 김철웅도 취기가 올랐는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 네. 저쪽 복도 끝입니다. 중국 관계자가 손으로 가리켰어요.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비상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뒷문이 보였어요.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골목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김유경 동무. 운전석에 앉은 중년 남자가 물었어요.
네, 빨리 타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누구를? 질문은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은 공항으로 가야 합니다. 김철웅이 눈치채기 전에 빠져나가야 해요. 남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차는 단둥 시내를 빠져나가 공항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남자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여권과 티켓입니다. 이름은 리메이링. 중국 여권으로 위조했습니다. 마카오 도착하면 VIP 출구로 나오세요. 거기서 다른 분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딸을 부탁한다고요. 남자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아버지를 어서 가십시오. 행운을 빕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출국 심사를 받았어요. 위조 여권이었지만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됐습니다. 탑승구로 가는 길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자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왔어요. 손님, 음료 드릴까요? 물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더니 천천히 떠올랐죠. 창밖으로 단둥의 야경이 보였어요. 저 멀리 평양 방향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안녕, 평양. 안녕, 아버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행기가 마카오에 착륙한 건 새벽 1시였습니다. 공항은 생각보다 한산했어요. 이른 시각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짐을 찾아 VIP 출구로 향했습니다. 출구 앞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였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리메이링 씨? 네. 저를 따라오십시오. 남자는 말없이 앞장섰어요. 주차장으로 가서 벤치에 올랐습니다. 차는 곧장 시내로 향했죠. 저는 강명훈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소속입니다. 남자가 운전하며 말했어요. 국정원. 그 단어를 듣자 모든 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버님께서 보낸 USB 가지고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강명훈 팀장이 백미러로 저를 힐끗 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정말 안전한 건가요? 보이부가 아직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김철웅은 내일 아침에야 유경 씨가 사라진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늦을 거예요. 차는 마카오의 화려한 거리를 달렸습니다. 카지노 건물들이 형형색색의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제가 살던 평양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죠. 지금부터 그랜드 리스보아 카지노로 갑니다. 거기서 잠시 대기하다가 내일 새벽 홍콩행 페리를 탈 겁니다. 홍콩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네. 계획이 치밀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준비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카지노에 도착했어요. 건물은 거대했고 입구부터 화려함이 넘쳐났습니다. 금빛 장식들과 분수, 붉은 융단이 깔린 계단. VIP 룸으로 가겠습니다. 거긴 안전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지나 7호실 앞에 섰습니다. 강명훈 팀장이 카드키로 문을 열었죠. 안은 호화로운 스위트룸 같았어요. 커다란 소파와 바, 테이블, 그리고 통유리 너머로 마카오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쉬십시오. 제가 밖에서 지키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남겨졌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거리엔 아직도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나는 지금 자유로운 걸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어요.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유경아,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은 자유다. 두려워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사랑한다, 아빠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목이 메었어요. 아버지는 지금 평양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김정은이 숙청 명령을 내리진 않았을까요? 두렵고 걱정됐지만 아버지의 뜻을 저버릴 순 없었어요. 이 USB를 대한민국에 전달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습니다. 새벽 4시쯤 강명훈 팀장이 문을 두드렸어요. 유경 씨, 출발할 시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카지노 안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어요. 밤낮 없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싶었죠. 뒷문으로 빠져나가 차에 올랐습니다. 페리 터미널까지는 10분 거리였어요. 보이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명훈 팀장이 말했어요. 뭐라고요? 김철웅이 아침 8시에 당신이 사라진 걸 보고했습니다. 지금 중국 전역에 수배령이 내려졌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한 발 앞서 있으니까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지금 쫓겨오고 있다는 건가요? 그럴 겁니다. 하지만 홍콩까지만 가면 안전합니다. 거긴 중국이지만 특별행정구라 보이부가 함부로 못 들어와요. 페리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티켓을 받아 페리에 올랐습니다. 배는 작았지만 깨끗했고 좌석도 편안했죠. 1시간이면 홍콩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강명훈 팀장이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배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마카오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어요. 잠시 후 강명훈 팀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팀장입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십시오. 전화를 끊더니 저를 봤습니다. 보이부 특수요원 5명이 마카오에 도착했습니다. 5명이요? 네. 당신을 잡으려고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것 같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바다 위에 있어요. 그들이 따라올 순 없습니다. 하지만 강명훈 팀장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배는 어둠 속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우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배 뒤편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강명훈 팀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뭔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뒤를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작은 보트가 보였습니다. 저게 뭐예요? 보이부입니다. 고속정을 동원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홍콩 해역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거긴 중국 해경이 관할이라 함부로 못 들어와요. 20분만 더 가면 됩니다. 하지만 고속정은 빠르게 좁혀오고 있었어요. 10분, 5분, 이제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강명훈 팀장이 무전기를 꺼냈어요. 여기는 백두. 긴급 상황 발생. 보이부 고속정이 추격 중. 홍콩 해경에 지원 요청 바랍니다. 무전기 너머로 답이 왔습니다. 백두, 이쪽은 삼촌. 지금 출동 중. 10분이면 도착. 삼촌? 누군지 몰랐지만 그 목소리가 묘하게 안심이 됐어요. 고속정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5명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총입니다. 엎드리세요. 강명훈 팀장이 소리쳤어요. 저를 바닥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어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때 또 다른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반대편에서였습니다. 삼촌이 왔습니다. 강명훈 팀장이 외쳤어요. 더 큰 보트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그 배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리며 보이부 고속정을 향해 뭔가를 쌌어요. 총소리가 난무했습니다. 보이부 고속정이 방향을 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러갑니다. 성공했습니다. 강명훈 팀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거야. 조금 뒤 큰 보트가 우리 페리 옆에 붙었어요. 한 남자가 올라왔습니다.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매서웠어요. 명훈아, 괜찮나? 삼촌, 감사합니다. 강명훈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가 저를 봤어요. 당신이 김유경? 네. 고생 많았소. 이제 안전합니다. 내가 책임지고 홍콩까지 데려다 주겠소.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남자는 강명훈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보이부 놈들이 생각보다 집요하군. 고속정까지 동원할 줄은 몰랐어.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것 같습니다. 김유경의 아버지가 정치국 상무위원이니까요. 그럼 더 조심해야겠군. 홍콩 도착하면 곧장 공항으로 가야 해. 시간을 끌면 위험해. 알겠습니다. 배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삼촌의 보트가 우리를 호위하며 함께 움직였어요. 조금씩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 될 거예요. 북한 김유경이 아니라 자유인 김유경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홍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항구에 빼곡히 들어찬 배들. 처음 보는 풍경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반가웠어요. 홍콩 공항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사람들이 물결처럼 오가고 여러 언어가 뒤섞여 들렸어요.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강명훈 팀장이 티켓을 건넸습니다. 서울행 K608편입니다. 3시간 후 출발이에요. 네. 보안 검색 통과하면 곧장 탑승구로 가십시오. 절대 다른 곳에 들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삼촌도 함께 있었어요. 유경 씨, 이제 거의 다 왔소. 조금만 더 힘내시오. 감사합니다, 삼촌. 왠지 그렇게 부르고 싶었어요. 삼촌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도 이제 할아버지 나이인데 삼촌이라니. 좋소, 그렇게 불러주시오. 출국 심사를 받았어요. 중국 여권으로 위조된 신분이었지만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의 능력이 놀라웠어요. 탑승구로 가는 길 면세점을 지나쳤습니다. 화장품, 명품 가방, 시계, 온갖 사치품들이 진열돼 있었어요. 평양의 광복지구 백화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게 자본주의구나.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웠어요. 이 많은 것들 속에서 저는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탑승구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많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머, 이번 세일 때 핸드백 하나 샀어. 나도 화장품 엄청 샀어. 면세점이 진짜 싸더라.
평범한 대화들이었지만 제겐 신선하게 들렸어요. 저렇게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비행기 탑승이 시작됐어요. 좌석을 찾아 앉았습니다. 창가 좌석이었죠. 옆자리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강명훈 팀장이 일부러 빈자리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왔어요. 손님, 안전벨트 매주세요. 아, 네. 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를 천천히 달리더니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죠. 창밖으로 홍콩이 점점 작아졌어요. 빌딩들, 항구, 바다. 모든 게 손바닥만 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가는구나. 가슴이 뛰었어요.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대한항공 K2608편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비행기는 곧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서울, 인천, 대한민국. 그 단어들이 이제 제 현실이 되는 겁니다. 비행 시간은 4시간이었어요. 처음엔 긴장해서 잠을 못 잤지만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평양의 서재에서 저를 보며 웃고 계셨어요. 유경아, 잘했다. 이제 자유롭게 살 거라. 아버지. 손을 뻗었지만 아버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아버지. 깨어났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꿈이었구나.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요. 새하얀 구름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기내 방송이 다시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도착합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어요. 창밖으로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들, 도로, 산. 대한민국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아, 여기가 남쪽이구나. 여기가 자유의 땅이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묵직한 소리와 함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승무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환영합니다.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입국 심사장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도 줄 끝에 섰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관 앞에 섰어요. 여권 주세요. 네. 여권을 건넸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펼쳐봤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잠시만요. 심사관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마디 나눈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라오시겠습니까? 네. 별실로 안내됐습니다. 문을 열자 강명훈 팀장이 서 있었어요. 유경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그 순간 모든 긴장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명훈 팀장이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별실에서 간단한 신원 확인을 받았습니다. 국정원 직원 몇 명이 더 와 있었어요. USB는 가지고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가방에서 꺼내 건넸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바다봉투에 넣었습니다. 이 자료는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잘 분석하겠습니다. 부디 이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김유경 씨의 용기 덕분에 우리는 북한 정권의 실체를 폭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이 USB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안가로 모시겠습니다. 거기서 당분간 지내시면 됩니다. 안가요? 네, 탈북자 보호시설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에요.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신기했어요.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질서 정연하게 달리는 차들.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어요. 여기입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어요. 정원도 있고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엔 소파와 TV, 식탁이 놓여 있었어요. 2층이 유경 씨 방입니다. 편하게 쉬세요. 감사합니다. 2층으로 올라갔어요. 방문을 열자 깨끗한 침대와 책상, 옷장이 보였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 자유로운 땅에 있어. 실감이 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슬퍼졌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평양에 계신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무사하실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저 잘 도착했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실 것만 같았어요. 안가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게 낯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어딘지 잠깐 헷갈렸습니다. 평양의 아파트인가 싶다가 창밖을 보고서야 대한민국이라는 걸 깨달았죠. 국정원에서 담당자가 한 분 배정됐어요. 김선영이라는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였고 인상이 부드러웠어요. 유경 씨, 편하게 선영 언니라고 부르세요. 네, 선영 언니. 앞으로 제가 유경 씨 적응을 도와드릴 겁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영 언니는 친절했어요. 남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선 신용카드를 많이 써요. 현금보다 카드가 편하죠. 카드요? 네, 이렇게 긁으면 돈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엔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편해요. 신기했습니다. 작은 카드 하나로 물건을 살 수 있다니. 그리고 휴대전화도 새로 드릴 거예요. 여기선 스마트폰을 다들 쓰거든요. 스마트폰. 평양에서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써본 적은 없었어요. 며칠 후 새 휴대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영 언니가 사용법을 가르쳐 줬어요. 여기 이 아이콘을 누르면 인터넷이에요. 검색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쳐보세요. 아무거나요? 네, 뭐든지 나와요. 손가락을 떨며 검색창에 글자를 썼습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어요. 역사, 문화, 뉴스, 사진. 와, 압도됐습니다.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인터넷은 통제됐고 검색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었으니까요. 신기하죠? 여기선 이게 다 자유롭게 가능해요. 네, 정말 놀라워요. 며칠 동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북한 관련 뉴스도 봤어요. 김정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 북한 미사일 발사 강행, 탈북자 수 증가 추세, 뉴스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저 안에 아직도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강명훈 팀장이 찾아왔어요. 유경 씨,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강명훈 팀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USB 분석이 끝났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북한 정권의 비자금 흐름, 핵개발 관련 기밀 문서, 그리고 김정은의 비리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국제사회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제사회요?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겁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될 거예요. 가슴이 벅찼어요. 그럼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김택규 상무위원은 목숨을 걸고 이 정보를 모으셨어요. 그분의 용기 덕분에 우리는 북한 정권의 실체를 폭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강명훈 팀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경 씨,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김택규 상무위원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지난주 평양에서 급사하셨다고 합니다. 공식 발표는 심장마비였지만 저희는 김정은의 지시로 처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죄송합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목이 메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어요. 아버지가 위험하다는 걸, 김정은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막상 이렇게 소식을 듣고 나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경 씨, 김택규 상무위원은 당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바치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어가는 게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강명훈 팀장의 말이 멀리서 들렸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서재에서 저를 부르던 목소리, 따뜻하게 웃던 얼굴, 마지막으로 건넨 편지.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은 자유다. 아버지는 정말로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하셨던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저를 살리고 싶으셨던 거죠. 아버지, 제가 잘 살게요.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할게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별들 중 하나가 아버지일 것만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조금씩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선영 언니가 한국어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유경 씨는 한국어를 잘하시는데 억양이 좀 북한식이에요. 남한 사람들처럼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억양 교정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동물을 친구로 합니다를 해요로 바꾸는 것도 익숙지 않았죠. 하지만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TV 드라마도 많이 봤어요. 남한 드라마를 보면 억양이 빨리 익혀져요. 선영 언니의 조언대로 하루에 한두 편씩 드라마를 봤습니다. 처음엔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연애하고 다투고 화해하고 평양에서는 볼 수 없던 이야기들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제재는 북한 정권의 비자금 통로를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탈북자가 제공한 기밀 정보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화면에 유엔 회의장이 나왔어요. 각국 대표들이 손을 들어 찬성하는 모습. 이번 결의안으로 북한 정권의 불법 자금 조달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의 USB가 실제로 세상을 바꾸고 있었어요.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죠. 아버지,
보고 계세요? 아버지의 희생이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며칠 후 강명훈 팀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유경 씨,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인터뷰요? 네. 한국의 주요 언론사에서 유경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물론 거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인터뷰가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고민했습니다. 제 얼굴을 공개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보이부가 저를 노릴 수도 있고 평양에 남은 친척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야 해.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하겠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지킨 진실을 제가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명훈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일주일 후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 긴장됐어요. 카메라, 조명, 스태프들, 모든 게 낯설었죠.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김유경 씨,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합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마이크가 옷깃에 달렸고 조명이 켜졌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자가 첫 질문을 던졌어요. 유경 씨는 북한 최고 위층 간부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탈북을 결심하셨나요? 심호흡을 했어요. 자유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평양에서 저는 겉으로는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자유가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아버님께서 탈북을 도우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저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바치셨어요. 북한 정권의 비리를 담은 USB를 제게 주시고 남쪽으로 가라고 하셨죠.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돌아가셨습니다. 김정은의 명령으로 처형당하셨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기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유경 씨에게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였어요. 겉으로는 냉철한 정치인이었지만 속으로는 따뜻한 아버지셨죠. 저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분입니다. 유경 씨가 가져온 USB가 UN 제재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 오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예요. 여기선 제가 원하는 걸 말할 수 있고, 원하는 걸 배울 수 있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런 자유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기자가 악수를 청했어요. 오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경 씨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스튜디오를 나서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거야. 인터뷰는 다음 날 방송됐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올라왔고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김유경 씨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북한 정권은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아버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따뜻한 응원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악플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북한 권력층이잖아. 믿을 수 없어. 쉬워하는 거 아냐? 상처받기도 했지만 이해했어요. 저도 북한 최고 위층의 일원이었으니까요. 의심받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증명할 수 있을 거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인터뷰 후 제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국정원에서 정착 지원금을 줬습니다. 유경 씨, 이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집도 구하고 필요한 물건도 사고요.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제 돈이 생긴 거였어요. 평양에서는 모든 게 당에서 주어졌지만 여기서는 제가 직접 선택하고 결정해야 했죠. 선영 언니가 집을 구하는 걸 도와줬습니다. 이 동네는 조용하고 안전해요. 유경 씨가 살기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원룸이었어요.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작은 부엌. 평양의 넓은 아파트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좋아요. 계약하죠. 짐을 옮기고 정리했어요. 침대, 책상, 옷장. 필요한 가구들을 하나씩 샀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도 봤어요. 와, 물건이 정말 많네요. 선반마다 온갖 식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원하는 거 아무거나 담으세요. 정말요? 네, 여기선 다 자유예요. 장바구니에 이것저것 담았어요. 쌀, 라면, 과일, 우유. 계산대에서 돈을 냈습니다. 35,000원입니다. 카드를 긁었어요. 내가 지금 내 돈으로 물건을 사고 있어. 신기하고 뿌듯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정리했어요. 냉장고에 음식을 넣고 옷을 옷장에 걸고 모든 게 제 손으로 이뤄진 공간이었습니다. 밤이 됐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지금 자유야.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칠 후 선영 언니가 제안했어요. 유경 씨, 대학교 들어가 보는 거 어때요? 대학교요? 네. 유경 씨는 북한에서 외국어 대학을 나오셨잖아요. 여기서도 공부 계속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그것도 괜찮았어요. 뭘 공부하면 좋을까요? 관심 있는 거 하시면 돼요. 여기선 선택이 자유니까요. 선택의 자유.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대학 입학 절차를 밟았어요. 탈북자 특례 전형이 있었습니다. 서류를 내고 면접을 봤어요. 북한에서 오셨군요. 어떤 걸 공부하고 싶으세요? 사회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차이를 이해하고 통일 후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좋은 목표네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합격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거예요. 첫 등교일이 떨렸어요. 캠퍼스는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지고 학생들이 웃으며 걸어 다녔죠.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떠들고 있었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옆자리 여학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연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유경입니다. 처음 뵙죠? 어디서 오셨어요? 북한에서 왔어요. 지연이 눈이 커졌어요. 북한이요? 진짜요? 네. 와, 대박. 처음 만나봐요. 신기하다. 지연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북한은 어때요? TV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힘들어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자유가 없어요. 모든 게 통제되고 감시받죠. 와. 그럼 여기 와서 좋으시겠네요. 네, 정말 좋아요.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인사를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학 개론을 맡은 박민수입니다. 이번 학기 동안 잘 부탁합니다. 강의 내용이 흥미로웠어요. 사회 구조, 계급, 권력, 평등, 북한과 남한을 비교하며 생각할 수 있는 주제들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지연이 다가왔어요. 유경 씨,
점심 같이 먹을래요? 네, 좋아요. 학식당에 갔습니다.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았어요. 여기 학식이 맛있어요. 김치찌개 강추. 네, 그럼 저도 김치찌개 주세요. 밥을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어때요? 맛있어요. 그쵸? 여기 진짜 괜찮아요. 지연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유경 씨는 왜 사회학과를 선택했어요? 북한과 남한의 차이를 공부하고 싶어서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도움이 되고 싶어요. 멋있다. 저는 그냥 적성 맞아서 왔는데. 지연 씨는 꿈이 뭐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 돕는 일 하고 싶긴 해요. 멋지네요. 지연은 밝고 따뜻한 친구였어요. 처음으로 남한에서 친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되고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수업도 듣고 과제도 하고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지연이는 제일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유경아, 이번 주말에 영화 볼래? 영화요? 좋아요. 그럼 토요일에 만나자. 명동에서. 명동. 서울의 중심가였어요. 주말이 됐습니다. 지연이와 명동에서 만났어요. 유경아, 여기. 지연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지연아. 오늘 진짜 재밌게 놀자. 명동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쇼핑하는 사람, 음식을 먹는 사람, 거리 공연을 보는 사람. 모두가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떡볶이 맛집이야. 먹어볼래? 네.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샀어요.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여기 튀김도 맛있어. 같이 먹자. 지연이와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걸었어요. 영화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로맨스 영화 볼 거야. 올 준비해. 네. 영화가 시작됐어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연이는 중간에 눈물을 흘렸어요. 흑흑, 너무 슬퍼. 저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어땠어? 좋았어요. 감동적이었어요. 그치? 나도 완전 울었어.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유경아, 너 요즘 어때? 적응 잘 돼? 네,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엔 낯설었는데 이젠 괜찮아요. 다행이다.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지연아. 지연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친구가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네온 사인, 차들의 불빛. 나는 지금 정말 자유로워. 실감했습니다. 한 학기가 더 지났어요. 이제 대학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수업도 재밌었고 친구들과의 시간도 소중했어요. 어느 날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유경 씨, 잠깐 연구실로 올 수 있을까요? 네, 교수님. 연구실로 갔어요. 교수님이 책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앉으세요. 네. 유경 씨, 이번 학기 과제 정말 잘 썼어요. 북한과 남한의 사회 구조 비교 리포트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시 대학원 진학 생각 있어요? 대학원이요? 네. 유경 씨는 북한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면 정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연구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대학원, 나한테 가능할까?
하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제 경험을 학문으로 연구한다는 게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강명훈 팀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유경 씨, 오랜만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오늘 한 가지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했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북한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변화요? 유경 씨가 가져온 USB 덕분에 김정은 정권이 큰 타격을 받았어요. 국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경제가 더 어려워졌고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물론 당장 체제가 무너지진 않겠지만 분명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유경 씨 아버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유경 씨, 당신은 정말 용감한 사람입니다. 계속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들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뤄지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북한 사회 연구를 전공으로 택했습니다. 논문을 쓰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상이 이어졌죠. 제 경험이 학문이 되고 지식이 되는 과정이 신기하면서도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대학원 생활은 생각보다 바빴어요. 아침 일찍 연구실에 나가서 논문 자료를 정리하고 오후엔 수업을 듣고 저녁엔 교수님과 세미나를 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침대에 쓰러지듯 눕는 날이 많았죠.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하는 공부가 언젠가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통일 후 사회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이 연구실로 저를 부르셨어요. 유경 씨, 이번 학기 논문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절반 정도 완성했습니다. 탈북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 과정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유경 씨는 직접 경험했으니까 더 깊이 있는 연구가 나올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구실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제가 겪었던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서서히 찾아온 안정감. 그 모든 과정을 학문적으로 정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반드시 해내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지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유경아, 저녁 먹었어? 아직. 너는? 나도 안 먹었어. 같이 먹을래? 삼겹살 고고. 좋아. 지연이와 만나 고깃집에 갔습니다. 삼겹살을 구우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지연이는 회사 생활 이야기를 했고 저는 대학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경아, 너 요즘 정말 밝아졌어. 처음 만났을 땐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그랬어? 응. 말할 때도 한참 생각하고 했잖아. 근데 지금은 완전 편해 보여. 좋다. 지연아, 고마워. 내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고기를 먹으며 웃었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제겐 여전히 특별했습니다. 친구와 밥을 먹고 웃고 떠드는 것.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께 지금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죠.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모습, 친구들과 웃는 모습,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요.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계실 것만 같았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물질적 조건은 북한이 훨씬 좋았지만 그렇다고 다시 북한에서 산다는 건 끔찍한 일이에요. 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저를 응원해 주신다면 대한민국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더욱 힘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제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